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고등학생의 각 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 모셔서 함께하는 대선 후보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현재 두 가지의 주제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입이 좀 트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선거 때마다 매번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죠. 일자리와 그리고 성장에 관한 이야기들, 특히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또 클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질문 또 하나씩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자리와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우리 후보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순으로 우리 전재훈 학생부터 제가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성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계속 돈이 순환을 해야 어쨌든 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을 바라보면서 GDP의 성장률 일희일비하면서 지금 살아왔단 말입니다. 지금 30년 정도. 그런데 우리 삶이 얼만큼 나아졌느냐,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진위계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빈곤율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화석연료를 이용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녹색 성장, 그린 뉴딜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최대한 앞당기고, 그거를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명호 학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에 답부터 하면 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1호 공약인 555 공약은 처음부터 일자리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공약입니다. 5개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를 해서 삼성전자 같은 5개의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을 하고, 또 5대 경제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정책인데요. 쉽게 말해 과학기술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를 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권현욱 학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일자리가 많아져야 국가 성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을 함으로써 일자리는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을 듯이, 저도 안철수 후보님의 말에 매우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윤석열 후보도 이제 앞으로 IT에 관련한 집중한 되게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또 공약을 했고요.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암호화폐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아직도 너무 고사식, 입시식으로 하는 입시 위주를 통해서 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대학에서 배출이 크게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국가 발전도 오히려 좀 더 저해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예 입시 체제를 고사식이 아니라 활동이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것 같이 이런 이공계 쪽이나 아니면은 자연과학계 쪽 인재를 육성해서 앞으로 우리가 과학 시대를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최건우 학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의 답변부터 드리자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 그리고 90년대 말 김대중 대통령의 국내 정부에서 상당히 인터넷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지금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수 있는 데 큰 배경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 또한 과거에 인터넷 대변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대비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성장 이뤄낼 수 있고, 또 그와 함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 인터넷 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그 이후에 그와 관련된 일자리가 성행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자리와 성장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미디어, IoT, AI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될 산업들을
뽑고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후보들 또한 공감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적극적인 대대적인 투자와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시장 안에서 더 많은 자율적인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앞으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명의 학생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자리와 성장 부분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좀 야당 쪽에서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민주당 정권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크게적으로 홍보했던 게 이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다고 40만 개 몇 개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실상을 보면 사실 노인들이 이제 일회성으로 노동하는 게 매우 많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창출된 정부의 일자리를 보면은 한 4천 몇 개밖에 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천 몇 개보다 이제 39만 6천 개의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노동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는 정부도 스스로 노동의 질을 저해하고 있는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부가 저는 이제 일자리는 아무래도 교육적인 측면과 지켜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 스스로 평등이라는 둘레 안에 누구든지 똑같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뭐 정시 확대 그리고 뭐 사법고시 부활 이런 거를 통해서 스스로 구시대적인 시대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견 들어보죠. 일단은 그 정시 확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또 사시 폐지 부분에 관련돼서도 국민의힘의 많은 그 대선 후보들께서 외쳤던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반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질 높은 일자리가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가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정부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만 보여줬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비판의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성장과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흔히 말해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같이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도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 성장의 수혜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또 성장이라든지 일자리, 노동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전재현 학생이 조금 하실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김명호 패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5개의 초격차 기술 IT 산업 육성하셔서 파이를 키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술들이 모두 다 기술 집약적인 그런 분야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인데 그러면은 그 플랫폼들이 독점해서 모든 부를 독차지하게 되면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분배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우선 그런 독점을 생각해서 낸 공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많다 보니 그 분야에 대해 가능성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건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양한 그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을 사실 세부적으로 여기서 말하자면 너무 많은데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뭐 학교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충분히 이 대중이 많이 접할 수 있게끔 준비할 겁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저도 전재훈 학생과 조금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성장을 말했습니다만 성장 이면에 소외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까 플랫폼 독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플랫폼 독점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지금 배달 산업이 성행하고 있죠.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도 많이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달 플랫폼 같은 업체들은 그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기존의 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플랫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했는데도 분배받지 못하고 과거에는 기업이 성장을 하면은 임금을 통해서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기업은 임금을 분배하는 그런 방식의 경제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구조가 끊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기계가 대체하고 AI가 대체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 사이,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제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 국민의힘 쪽이나 국민의당 쪽에서는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성장과 일자리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네, 제가 우리 권현수 학생이 발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또 불만을 좀 제시하는 쪽도 우리 윤석열 후보 쪽이기 때문에 의견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과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재분배를 이뤄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 우선 앞서 말씀했듯이 뭐 플랫폼 독점이나 아니면은 뭐 기술 간의 소외된 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벤처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벤처기업을 통해서 벤처기업들이 또 성장을 해서 또 얘네들이 중대기업이 되고 또 다른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하면 정말 좋은 순환이 흐름이겠지만 사실상 IT계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컴퓨터 부품을 보면은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사가 점유를 하고 있고 CPU는 인텔사와 라이젠사가 양대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IT 측면에서는 독점과 벤처기업의 적절한 분배라는 것이 좀 다르게 봐야 될 것이 IT 기업이 한 분야를 독점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뭐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도 뭐 그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당연히 그 수혜를 받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서 이뤄낸 소득의 재분배를 우리가 직접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IT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데는 정치인들의 의견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을 상대로 정부가 IT 쪽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금을 조달하려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점이 없어서 그거는 안철수 후보가 좀 대신 말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 할 얘기 많습니다. 우리 김명호 네. 학생 예, 배우고 계셨군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이 걱정이 커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 시행하면 세금 문제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엔 재원 마련, 재정에 대한 문제. 저도 뭐 이제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강하게 찬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교내에서 기본소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뭐 경제정책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정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재원 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많습니다. 재원 조달할 거는 일단은 뭐 세출 조정을 통해서 조금 마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플랫폼 독점 뭐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데이터세를 거둘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국토보유세, 요즘은 이제 이익배당금제라고 바꾸긴 했는데 토지 공개념에 기초해서 토지를 독점함으로써 누리는 이득을 국민들에게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토지 배당금제를 시행하면서 재원 조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뭐 탄소세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자 반박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반박이 충분히 된 것 같아서 반박 의견 말고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심상정 후보 지지하시는 분께 제가 이렇게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심상정 후보 하면 사실 안 나올 수 없는 얘기가 일자리 얘기하니까 지금 1호 공약이죠. 주 4일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좀 좋지 않게 저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근거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급여 감소 문제입니다. 근무 시간 감소에 따라서 급여 감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거를 주 4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급여 삭감 문제가 있으면 반대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것이 업종에 따라 도입되기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소수 근로자만 좀 혜택을 보게 되면서 노동시장이 양극화가 될 것을 우려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산성 얘기입니다. 주 4일제 핵심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유지가 되어야 생산성이 유지가 되어야 소득도 줄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문제는 지금의 일자리 중 대개 서비스업이 그러하듯이 대부분이 이제 생산성은 노동 시간에 비례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반대한다기보다는 아직은 우리나라 현실에 좀 이상적이지만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급여 감소, 형평성, 생산성 요 문제들은 사실 뭐 차차 이제 점진적으로 도입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 4일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뭐 탑 10 안에 듭니다. 탑 5 안에도 들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뭐 삶의 질이라든지 여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시민들의 여가를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노동이 점점 이제 가치가 희박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 4일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겠습니다. 네. 일자리를 늘린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아까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는데 그 측면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과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동 시간이라든지 주 4일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최건우 학생이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 권현우 학생 얘기 듣고 제가 들어볼게요. 왜냐하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노동 시간에 관련돼서 그 발언 중에 약간 좀 이슈가 됐던 것도 있었고 이제 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얘기도 있었고 해서 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권현우 학생이. 일단 전 기본소득부터 먼저 말하고 싶은데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뭐 경제적인 여건도 좀 더 나아지게 하고 또 시장 경제 유동성을 또 증가시킨다는 그런 말인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생계지원금이라고 나오잖아요. 또 경기도는 또 20만 원, 30만 원 그 가정의 수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우리나라의 물가가 이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매우 경제재정 극대한 상황인데 이 이유를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금이 사회 쪽에 많이 풀려서 지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거는 경제 이치에 당연히 맞는 원리입니다. 그럼 만약에 기본소득이 뭐 10만 원, 20만 원 적게 줄지도 않을 것이고 뭐 한 10만 원이나 아니면 100만 원대에서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를 할 것인데 이러면은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해서 오히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되는 안 좋은 점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시 기본소득 얘기를 돌아왔는데 일단은 우리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건우 학생에게. 일단은 김명호 학생이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노동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그 결과물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의 전제를 깔고서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이 아니라 그냥 서양의 문화권에서 스페인어권 문화들 같은 경우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중간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 정도 한 3시간 주거든요. 점심시간까지 포함하면은 점심까지 포함하면 5시간 정도 돼요. 우리가 일일 노동 시간에 마이너스 5시간을 스페인과 그 스페인어권 서유럽 문화권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량 자체가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의 결과물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없어도 잘 굴러가고 있고 사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로 노동 시간을 투자해야만 꼭 그 결과만 그대로 나타나는 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고 있는 판교에 있는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말한 그런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 같은 그런 여건을 보장한다든지 또 주 4일제를 일정 부분 시행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이 많이 구조가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권영욱 학생이 말씀드린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 일단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핵심은 성장이죠. 어차피 성장을 하면 물가는 동시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서 핵심은 분배하자는 개념이에요. 경제를 더 활성화하자기보다는 노동자들이 과거와 같이 임금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못 받으니까 임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해서 국가가 배분을 해주자. 기업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가는데 어차피 기계를 쓰기 때문에 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낙수효과가 기대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기본소득의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그 후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소득 얘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양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지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나 우리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우리 김명, 권영욱 학생은 이제 재정이라든지 앞으로의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제 왼쪽에 계시는 우리 최건우 학생, 전지현 학생은 그래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일부 좀 역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된 것 같고, 기본소득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꺼내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우리 김명호 학생이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한 번만 더 반박할게요.
앞서 해외 성공 사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그 성공 사례가 있는 해외랑 조직 문화도 다르고 산업 구조도 다르고 고용 규모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해외 성공 사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기업 성공 사례,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 도입된 사례도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지금 대기업 중에 일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대해 나갈지는 좀 의문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양측 다 하실 말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고 제가 일자리 성장 관련해서 짧게 또 예, 하신 말씀 나오셨나요? 마지막으로 네, 네.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안 된 것 같아서요. 윤석열 후보 지지하시는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 분명히 주 52시간제랑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하셔놓고 TV 토론 나와서 자기는 그런 발언 한 적 없다고 우리발을 내미셨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지하시는 본인은 이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폐지를 한다는 후보의 그걸 알면서도 지지하시나요?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도 물론 후보가 개개인적인 인간으로서도 정치적으로 또 어떤 부분을 특정하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허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충분히 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후보의 자체의 개개인적인 정치적 이념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가야 될 정당의 이념에 있어서는 저는 지지를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어느 정도 실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좀 악의적인 좀 그런 발언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좀 전체를 추구하는 방향은 동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자리 성장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간략하게 방역 정책에 대한 얘기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방역 정책도 성장에 관한 부분과 직결이 돼 있고 또 최근 자영업자분들께서 이제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최건우 학생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K-방역 이른바 이 방역 정책 어떻게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 K-방역 그 자체보다는 사실 방역 자체를 관리하는 게 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방역 그 지책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방역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방역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방역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이 더 수혜를 보면은 누가 방역 지침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신상필벌이 제대로 된 사회가 있어야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건데 그 부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무리한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반성하고 그거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진자나 이런 방역 관리는 전체적으로 잘했지만 그 부분도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백신 패스라고 하잖아요. 이 백신 패스가 하나의 낙인 효과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 하나의 그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의 자유가 있고 그 사람들만의 신념이 있는 건데 그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패스에 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오후에 뉴스를 본 걸로는 속보로 이제 방역 패스에 대해서 좀 잠깐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라는 뭐 그런 뉴스도 좀 보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권현욱 학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K 방역이란 거는 뭐 국가가 주도적으로 마스크를 쓰자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는 유리없던 동선을 추적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시설을 폐쇄하고 이런 초반적인 흐름은 매우 좋았습니다만 그 후반적인 흐름에 가서 갈수록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뭐 신천지 사태라든지 아니면 여러 밀집 지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결함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K-방역의 핵심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가 통제를 잘 따른 거지 이거는 국가의 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K-방역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백신 물량 확보도 높고 그다음에 국민의 개개인 자유를 통제하면서 패스라는 걸 만들었다가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통제도 물론 도움이 됐지만 이것을 국가의 공으로 돌리기보다는 이제 국민의 방역의 힘이 좀 더 커서 이거를 스스로 자부하지만 말고 자만심을 가지지 말고 항상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지현 학생도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문재인 정부 방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떤 봉쇄 조치,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떤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떤 특정 업종에서 대단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정부에서 너무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해서 좀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명호 학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방역 패스에 대해서 저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에 따른 대안도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안철수 후보는 어떤 또 사실 아직까지 대안까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곧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권영 학생도 뭐 이에 대한 대안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단계가 초창기는 아니고 중반기도 아니고 이제 해외 유럽에서는 봉쇄 조치를 풀고 마스크도 없애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애고 슬슬 막바지에 들어가고 WHO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면은 이제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피해자들의 있는 것을 계속 그냥 물 퍼주듯이 보상을 해주기보다는 우리 보건이나 아니면 방역 체계에 이런 펀더멘탈 같은 기본 체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나 싶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윤석열의 공약이 이제 보건부와 복지부를 따로 분리를 해서 보건은 방역과 보건을 담당하게 하고 복지는 이제 후생적인 뭐 노인들을 뭐 건강 케어를 하거나 이런 거를 담당을 해서 좀 국가의 기관의 효율적인 운용성을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아니 전지현 왜 학생. 퍼주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윤석열 후보가 100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후차적인 조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처럼 그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기존대로 해주고 특별하게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지원에 초점을 두지 말고 체계를 성립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왔을 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안 입게 도와주자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주요적인 정책입니다. 자연스럽게 또 소상공인 보상에 대한 얘기 뭐 뉴스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어느 후보는 뭐 몇 조 또 이재명 후보도 뭐 몇 조 이렇게 막 계속 뭐 경쟁이 되면서 너무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최건우 학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앞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정의당 심재현 학생, 전재현 학생, 전재현 학생이 말씀한 것처럼 저는 그 국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지금 당장 힘든 위기에서 재정 지출을 가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국가 부채 자체는 세계에서 매우 건전한 수준입니다. GDP 대비해서도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평균도 못 미치고 있고요. 매우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하게. 이것은 솔직한 입장으로서는 정부가 그 개인에게 너무나 무리한 책임을 계속해서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채는 갚아야 될 의무 조항이 있지만 국채는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하면 조금 더 늦출 수도 있고 조금 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채를 국채로 그거를 전환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역시 그 과정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재정 지출을 국가가 가감히 해서 그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 중에 한 분만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지지하시는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며칠 전에 생공약 하나 발표하셨어요. 그 노마스크 허용 같은 거, 방역 패스 폐지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좀 이것이 질병청과 좀 얘기가 돼서 뭐 나중에 진짜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이긴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노마스크라든지 이런 공약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는 것과 이런 방역 조치가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뭐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백신을 맞는다든지 이런 방역 조치가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감염이 무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마스크를 쓰더라도 그것이 비말 마스크든 KF94든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아까 후보님께서 지원자께서 말씀하셨던 규제 완화를 좀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않나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김용호 학생은 그것은 너무 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방역 정책 그리고 일자리 성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슴 없이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크게 세 가지의 이슈 토론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여러분들께서 너무 좀 나를 세워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가볍게 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안철수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학생분들께 얘기를 해드릴게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단일화 이슈가 아무래도 두 분 사이에 가장 좀 미묘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볍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권현욱 학생부터. 우선 안철수를 지지하는 후보층도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가는 게 아니고 민주당을 싫어서 국민의힘을 가는 이런 철새 같은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국민의당 안철수 지지 기반이 조금 확고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표도 또 많이 없고 물론 좋겠지만 안철수 후보도 이제 독자적인 노선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공약이나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신뢰가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좀 성급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전 생각.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힘들 거라고 보시고 우리 김용호 학생 어떠십니까? 이제 촬영 날짜 기준으로 좀 뉴스에서도 요즘 얘기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뭐 물론 이준석 대표도 있고 하니까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안일화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자는 여론이 뜨겁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볍게 질문 드려봤고 그러면 우리 두 분께도 한번 가볍게 질문 드려볼게요. 두 분은 단일화는 어차피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최근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많이 만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후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사실 개인적인 친분으로서는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보지만은 김종인 후보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기 국민의힘 캠프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다른 후보로 몇 달 새에 그렇게 며칠 새에 그렇게 바꿔버리는 게 김종인 후보의 생각에서도 그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또 실제 발언에서 캠프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 말씀하셨고 그래서 만약 김종인 후보가 정말 책임 있는 정치를 하신다면은 캠프에 참여 안 하는 것이 맞고 또 안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 전지현 학생께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심상정 후보가 제가 좀 객관적인 이야기지만 여기 4명의 후보 가운데에서는 가장 좀 지지율이 낮게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만 하더라도 심상정 돌풍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이번에는 왜 유독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그 이유를 혹시 분석을 해보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많겠죠.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언론 지형이 조금 이제 소수 정당은 띄워주지 않고 양당의 발언 위주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이런 자신의 권리를 맡겨도 될 정도의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가벼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